엄마는 딸이 이혼을 해도 눈 하나 깜빡을 안 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산다니까. 나 복직 미뤘어. 애만 두고 어떻게 일을 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식들에게 못해줘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여력이 되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부모죠. 맞아.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엄마 인생만 즐기며 살아? 누가 그 나이에 헬스장 다니고 쇼핑하고 그러고 살아? 다 손주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며 살지. 젊은 우리 인생은 생각 안 해? 엄마가 너희 인생 대신 살아줘? 그만큼 해줬으면 각자 인생 살면 안 되니. 젊은 인생만 가치 있어? 엄마 인생은 생각 안 해? 60 넘으면 다 산 것 같지? 너희도 한순간이야. 눈 감았다 뜨면 내 나이 된다고. 그때 너희들은 너희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살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허봉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또한 그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허 씨는 평생을 가정과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려웠던 시절도 여유로웠던 시절도 허 씨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웠어도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자식들조차 그랬습니다. 부모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신들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했고 부모 삶보다도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니 눈에 불을 켜고 돈 타령을 하고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30대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여전히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결혼까지 다 시켜놨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부모의 상황이나 심정 같은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닌 듯 했습니다. 아버지 보험금은 어딨느냐 묻는 자식도 육아를 부탁하는 자식도 지긋지긋했습니다. 허 씨는 스스로에게도 뒷전이었던 자신의 인생을 뒤늦게나마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식을 이 정도로 뒷바라지했으면 할 만큼 했습니다. 남편도 떠난 마당에 스스로를 챙길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자식들 곁을 떠날 때가 온 것이었죠. 허 씨는 아들이 하나, 딸이 둘 있었습니다. 결혼 초 어려운 형편에도 셋이나 낳아 가진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허 씨와 남편은 평생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워낙 가난했던 탓에 결혼할 때 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 씨 부부는 자식들만은 그런 어려움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풀린 훗날에도 늘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을 때조차도 말이죠. 아꼈다가 싸질머지고 가. 좀 새 옷도 사 입고 그래. 맨날 그 조끼만 입고 있더라. 옷을 왜 사? 멀쩡한 거 입으면 되지. 있는 것들이 더해요. 냅둬. 다 나중에 자식 물려준다고 저러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뭐하러 애를 셋이나 낳아. 둘이나 셋이나. 허 씨의 친구들이 혀를 찼습니다. 이제 하나둘 결혼한다고 하면 식겁하겠네. 돈 많이 들어. 너 근데 노후 자금은 꼭 남겨놔야 해. 먼저 자식들을 결혼시킨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허 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노후 자금도 없이 퍼줄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은 얼마 안 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집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보태준다잖아. 서울 집값 모르세요? 그러는 너는 서울 집값 모르냐? 어떻게 집 한 채 사달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아들 결혼시키면서 그 정도도 생각 안 하셨어요? 그 정도를 쉽게 내줄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
자식이 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결혼을 앞둔 큰아들이 남편과 언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같은 얘기를 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허 씨도 남편도 최소한 노후 생활을 할 정도는 남기고 자식들에게 전부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이상을 바랐습니다. 형편껏 보태야지. 집을 좀 작은 데로 옮기시면요? 우리가 말이냐? 네. 요즘엔 그렇게들 해요. 어차피 두 분이서만 사는데 넓은 집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집까지 팔아서 결혼 자금을 보태라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허씨 부부가 아들 결혼할 때 집값에 보태라고 도와주긴 했지만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전세를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1억 5천을 보태주고도 신씨 부부는 한동안 아들 며느리의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라도 딸이라는 이유로 오빠보다 적게 해주진 않을 거지?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도 전에 둘째 딸이 엄포를 놓았습니다. 차별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정말로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자식들 결혼도 못 시키는 시대인 듯 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그건 옛날에 힘든 시절 얘기고. 요즘 누가 그렇게 결혼해? 안 하고 말지. 자식들은 부모의 지원에 고마운 감정을 갖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남들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 해줬다더라, 1억이 넘는 외제차를 선물해줬다더라 하며 비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생을 모르도록 키웠기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1억 5천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피와 살을 깎는 노력이 필요한지 아들, 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무탈하게 자라, 무탈하게 직장 생활하다 결혼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래도 인성은 바르게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남들에게만 그렇게 보였지 부모에게까지 바른 자식들은 아니었습니다. 누굴 탓하겠어? 다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지. 그래도 자식인데 품고 가야겠지. 남편이 어느 날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막내딸까지 시집을 보낸 뒤였습니다. 몇 년간 자식들 셋을 결혼시키며 남에겐 말도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래 다 이런 과정을 겪나 싶었지만 이 정도로 지독하게 자식들의 밑바닥을 들여다본 사람은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돈 때문은 아니었고 사돈네와의 문제나 상견례 때문에도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제 되었다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허씨 부부가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시킨다고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으세요? 명절에 찾아온 아들이 밥 먹다 말고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집값도 오르고 있고 얼마 전에 오피스텔도 하나 사셨다면서요? 허씨가 떠벌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보내고 나니 허씨 부부도 경제적으로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운도 따라줬고 말이죠. 이대로만 지내면 노후엔 좀 편안하게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죠. 돈 좀 벌린다더니?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더 투자를 해야 더 발전이 있죠. 빌려주면 언제 갚으려고? 이전 같았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남편이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자식에게 베풀었을 텐데 여러 일을 겪다 보니 남편도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망설이는 듯 하다가 1년 안에 갚겠다고 했고
남편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아들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빚쟁이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선우한테 전화해봤어요. 근데 선우 엄마가 대신 받더라고. 선우 엄마가? 근데 웬일로 그렇게 오래 통화했어? 안 그래도 사업 어려운데 돈 독촉한다고, 서운하다고. 허 씨의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참 소희 오기로 했어요. 소희가? 저녁 먹고 간대? 응, 아이 생긴 기념으로 파티하자고. 최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둘째 딸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파티까지는 아니고 허 씨 집에 와서 맛있는 것 먹으며 축하를 받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식사를 하면서 허 씨에게 말했습니다. 애기 보는 거 별로 걱정 안 되는데? 엄마가 해줄 거잖아. 당연하다는 듯한 그 말에 허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 낳으면 엄마가 다 키워줘야 해. 알겠지? 엄마가 어떻게 봐? 친정엄마가 봐주지 누가 봐줘 그럼? 네가 봐야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도 딸은 허 씨의 말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워? 당황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엄마가 키우지 누가 키운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육아를 도울 상황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말이죠. 엄마 무릎 때문에 애 들었다 놨다 못해. 무릎이 왜? 하지만 오랫동안 주사도 맞아가며 치료하는 허 씨의 관절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뒤에도 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럼 나 일은 어떻게 해? 정 힘들면 사람을 쓰던지 해야지. 돈이 썩었어? 다들 친정엄마가 봐줘.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에 맞벌이 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우란 거야? 부모 도움 없이. 그렇다고 아픈 몸으로 애를 돌봐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딸은 투덜투덜 됐습니다. 옆에 있던 사위도 불편한 기색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계속 허 씨를 들들 볶았습니다. 당연히 봐줄 줄 알고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었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심란했습니다. 딸이 임신한 것이 허 씨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더 안 먹고요? 배가 살살 아프네. 신경 쓰니까 그렇지. 허 씨만큼이나 예민해진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자식들 생각에 잠도 잘 못 자는지 새벽에도 자꾸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들어서는 식사까지 잘 못하니 허 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막내딸이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허 씨 부부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까봐. 뭐? 허 씨는 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경악을 했습니다.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때 이혼을 언급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허 씨는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목소리를 죽여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게 중요한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3개월 됐어. 어떻게 처음부터 맞을 수가 있어? 같이 살면서 맞춰보는 거지. 왜 김서방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위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 나열하며 흉을 봤습니다. 허 씨가 들어보았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막내딸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지 나중에는 얼굴이 벌개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허 씨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해라 말아라 할 것은 아닌 듯 해서 그러고 말았습니다. 허 씨가 같이 살아본 게 아닌 이상 딸과 사위 사이의 일을 속속들이 알지 못할 테니 말이죠. 그 뒤로 딸은 이혼을 한다고 그랬다가 그냥 산다고 그랬다가 하며 그 화풀이를 허 씨에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허 씨도 지쳐서 이혼을 하려면 해라 할 정도였죠. 그 와중에 아들은 계속해서 사업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했고 둘째 딸도 자꾸만 전화를 해댔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부모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어. 어느 날 남편과 식사를 하며 허 씨가 푸념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해. 우리 자식인데. 그렇게 자식들에게 시달리면서도 내 자식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답답하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몇 달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는 게 스트레스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도 빠지나 보다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암 말기였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투병을 하다가 너무나도 갑자기 허 씨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로부터 허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그 아빠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아들이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선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아들을 허 씨가 의아하게 바라보았죠. 아버지 보험 여러 개 들어놓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허 씨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아들은 주저리 했습니다. 보험금 받으셨어요? 기가 차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받으셨어요? 허 씨가 아무 말도 없자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재촉했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사정 급한 거. 아들은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때마다 사정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순간까지도 그 사정이라는 것이 더 급한 모양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울던 모습이 지금은 아주 말끔했습니다. 자식들의 애도 기간은 참으로 짧았죠.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부모를 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출산을 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딸은 수시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아빠 밥도 안 차려줘도 되니까 잠깐 우리 집에 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 그래서 곧 별거하게 될 것 같은데. 엄마 집으로 갈게. 그리고 자식 셋 중에서 혼자 남게 된 부모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 씨는 지쳤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남편의 물건들도 정리가 됐다 싶을 때쯤 자식들이 다 같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카드 대금이 나가는 통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돈을 허 씨가 관리했습니다. 부동산도 전부 허 씨의 앞으로 되어 있었고 말이죠. 매정한 자식들이었습니다. 허 씨에 대한 걱정이나 연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부모의 삶 자체가 자식에게는 모두 뒷전인 듯 했습니다. 세 자식들은 찾아와서 각자 자기 얘기하기 바빴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이만 돌아가 봐라. 피곤하다. 허 씨는 힘없이 자식들을 물렸습니다.
용건이 끝나지 않았다며 가지 않으려는 자식들을 억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거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고 연락하던 자식들도 허 씨가 남편을 잃고 시름이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저들끼리 말을 맞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남편이 아닌 자식들이었죠. 허 씨는 거의 한 달 가량을 자식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폐인이 된 채로 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밥 잘 먹고 잘 자고 가끔은 외출도 하고 지냈습니다. 다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깊게 고민하다 보니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도 없었구나 하고 말이죠. 허 씨는 가장 먼저 이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허 씨는 한 달 내내 머리가 터지게 생각한 결과였지만 자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이사를 하신다고요? 부동산에 내놓으셨어요? 그래. 팔리는 대로 이사할 거야. 어디로요? 경기도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태어난 곳이 수도권이라 더 내려갈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인들도 거의 근처에 있었고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눈을 빛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좀 생기겠네요? 아들의 머릿속엔 오로지 돈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정답을 말했습니다. 허 씨가 경기도로 이사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남은 돈, 저희도 좀 나눠주세요.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듯이 말하는 아들. 하지만 허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떼줄 테니까 네가 엄마 데리고 살래? 그러자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고 네 아빠도 없이 혼자 살기 무서워서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허 씨의 눈을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선우 엄마도 있고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들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본래라면 징글징글할 정도로 돈 타령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한동안 방문이 뜸했죠. 허 씨의 집은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팔렸습니다. 이사 날짜를 넉넉하게 잡고 새로 살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교통이 나쁘지 않은 위치의 작은 아파트를 살 생각이었죠. 엄마, 이사하면 우리 애를 어떻게 봐준다는 거야? 나 얼마 안 있으면 복직해야 해. 엄마가 언제 애 키워준다고 했어? 못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 나도 봐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도 일해야지. 부모가 둘이고 애는 하나인데 왜 못 키워? 그게 쉬웠으면 애초에 부탁도 안 했겠지. 엄마는 딸 걱정되지도 않아? 손주 보고 싶지도 않고? 걱정되지 않느냐는 말을 딸의 입으로 들으니 기가 찼습니다. 아무래도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일도 안 하면서 애 좀 봐주면 어때서 그래? 그러는 너는 일도 하는데 돈 벌어서 도움 있어. 왜 그렇게 매정해? 그리고 소진이도 난리 났어. 소진이 이혼하면 같이 살기로 했다며? 그렇게 갑자기 이사해버린다 그러면 어떡해. 소진이 엄마 따라서 이직해야 되나 걱정하잖아.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자식들이랑 의논도 없이 결정하느냐고. 같이 산다고 한 적 없다. 너희 인생은 제발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허 씨는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놓았던 오피스텔 하나는 남겨놓았습니다. 다달이 생활비는 들어와야 하니 말이죠.
혼자 살기 딱 좋은 경기도의 소형 아파트를 사니까 차익이 1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값이 꽤나 오른 덕이었습니다. 투자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나중 문제였고 일단 모든 돈을 통장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뿐만이 아니라 딸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이사를 해버릴 줄은 몰랐던 것 같았고 또 그만큼 많은 돈이 생길 줄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돈 타령이 시작됐죠. 허씨는 자식들의 성화를 전부 무시했습니다. 이젠 자식들을 알았습니다. 부모만의 사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작 사랑받은 자식들은 저들밖에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그렇게 키운 탓일 테니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허씨는 새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이사했는지조차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째? 때깔이 고운데? 그래? 10년은 젊어 보이네. 혼자 사니까 더 좋은가 봐. 그러게. 웬일로 소고기를 먹자고 불러? 그냥 나한테도 좀 쓰면서 살려고. 로또 맞았어? 그건 아니었습니다. 늘 그 정도의 여유는 있었지만 아끼는 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 궁상맞아 보인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허씨가 달리 보인다면 그건 혼자 살아서가 아니라 자식들과 떨어져서였습니다. 허씨는 더 이상 자신에게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 사입고 좋은 거 먹고 스스로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요즘 운동도 다녀. 무슨 운동? 매일 30분씩 나가서 걷기 하고. 아, 그저께 헬스장도 등록했어. 헬스장? 그 말에 친구들이 다들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헬스장이냐면서 남사스럽다고 했죠. 모르는 소리야. 헬스장 가봤어? 60대가 절반이야. 뭐? 정말?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허씨도 보고 놀랐으니 말이죠.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모르기에 개인 레슨도 한 달치를 끊어 놓았는데 허씨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요즘은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운동하는 중장년이 많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한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허씨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허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태권도며 피아노며 미술이며 요가며 성인이 될 때까지 안 시켜본 것이 없었습니다. 원하면 뭐든 배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허씨 스스로를 위한 어떤 것도 해본 기억이 없는 듯 했습니다. 지천에 널린 게 헬스장이었는데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면서도 이 정도의 운동도 할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살았습니다. 어쩐지 좋아 보인다? 예. 허씨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인생이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스스로 가꾸고 스스로를 위하여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순이 소리를 듣던 허씨는 자꾸만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없는 외로움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년에 필요한 건 자식들이 아니라 돈인 듯 했습니다. 이마저도 자식들에게 나눠져 버렸다면 혼자 남은 노후가 어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돈은 필요해도 같이 살 마음은 없어 보이는 아들이나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둘째, 그리고 제 코가 석자인 막내까지
셋을 합친 것보다 노후 자금이 있다는 게 더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허 씨가 원망스러웠는지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쩜 자식 생각은 안 나세요? 아들이 시킨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할 말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허 씨가 도와주지 않아 힘들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업을 하라고 등 떠민 적도 없었고 도와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허 씨를 원망하는 며느리가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너희 여유될 때 받으려고 전에 빌려줬던 5천만 원 돌려달란 소리도 아직 안 하잖니. 그거면 됐지. 5천만 원이요? 그래. 사업 자금 한다고 빌려갔던 거 말이야. 그거는 나중에 사정 좀 나아지면 갚어라. 그걸 받으시게요? 빌려준 돈 안 받는 사람도 있니? 허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소엔 전화도 안 턴 며느리가 돈 달라 그럴 때는 참 부지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허 씨는 편한 노후를 얻은 대신 자식들의 마음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이혼을 해도 눈 하나 깜빡을 안 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산다니까. 나 복직 미뤘어. 애만 두고 어떻게 일을 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식들에게 못해줘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여력이 되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부모죠. 맞아.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엄마 인생만 즐기며 살아? 누가 그 나이에 헬스장 다니고 쇼핑하고 그러고 살아? 다 손주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며 살지. 젊은 우리 인생은 생각 안 해? 엄마가 너희 인생 대신 살아줘? 그만큼 해줬으면 각자 인생 살면 안 되니. 젊은 인생만 가치 있어? 엄마 인생은 생각 안 해? 60 넘으면 다 산 것 같지? 너희도 한순간이야. 눈 감았다 뜨면 내 나이 된다고. 그때 가서 너희들은 너희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살래? 100세 시대라고 친다면 아직 3분의 2 정도 온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이었지만 자식들에게 뿌리지만 않는다면 허 씨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허 씨를 보고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돈 쓸 줄도 모르는 천치라고 생각했죠. 엄마 목표가 뭔 줄 아니? 자식 셋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진 돈 다 쓰고 죽는 거야. 뭐라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희들이야. 너희는 부모한테서 졸업을 좀 해라. 나도 너희한테서 이제 독립하련다. 자식하고 등지고 사시다가 나중에 아프면 후회하시게요. 그럼 내가 묻자. 나중에 나 아프다고 매일 전화하고 찾아가면 너희가 받아줄 거야? 내 병수발 들어줄 거야? 그러자 입을 꼭 다무는 셋이었습니다. 질린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거봐라. 너희도 각자 사는 게 좋을 거다. 나중에 아픈 엄마 데리고 살고 싶은 거 아니면 엄마 돈도 건들지 말고 엄마 시간도 건들지 말어. 나도 너희한테 기대면서 살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어. 알아서 잘 살다가 아파도 내 돈으로 치료할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 제사를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용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허 씨의 자식들에겐 아무런 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허 씨도 자식을 위한 그 짐을 내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해도 노후 자금을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고 또 힘들다고 울고불고 해도 손주를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늙음하게 이혼한 딸 뒤치다꺼리하며 살 생각은 더더욱 없었죠.
허 씨는 비로소 자식들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병수발 들 것인지 으름장을 놓았더니 그럴 생각은 없는지 잠시나마 물러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위해 이제는 어떤 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럴 힘이 있다면 차라리 동네 한 바퀴나 더 도는 게 이득이었습니다.